연휴 전날입니다. 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고민하는 시간 네 분과 함께 해보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다키온뉴스 조우진 대표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염정 차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연휴를 앞두고 있는 건 좋은데 우리 시장 정말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에 SK하이닉스까지 대형주들이 무너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4개월 만에 2,500선이 붕괴됐는데요. 과연 오늘까지 좀 하락을 예상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명절 이후로는 시장 바닥을 좀 잡을 수 있을지 전반적인 시장 진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간략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5개월 만에 우리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2,500이 붕괴가 되었고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대장주,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하락의 선봉에 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요인을 간단히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그런 부담감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강달러가 계속 나타나면서 우리 원화가 약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런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를 동시에 했다. 저는 이 편에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순서를 말씀드려볼게요. 1번 순서가 외국인의 선물 매도입니다. 기관이 주식을 파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먼저 선물을 매도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매도한 선물을 기관은 매수하면서 동시에, 이건 프로그램 매매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니까요. 선물 매수하면서 바로 대형주를 팝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 때는 항상 대형주들의 주가 하락이 크고, 반대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살 때는 대형주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이런 대형주들의 주가 상승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 두 과정이 거치고 나면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게 뭡니까? 바로 환율이 되겠습니다. 우리 워낙 제일 먼저 주식 가치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즉 환율이 상승한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외국인 투자가들 지금 선물 왜 팔고 있습니까? 한국 경제 나빠서 한국 떠나려고 팝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파는 이유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추석 기나긴 연휴 때문에 리스크 헤지, 즉 위험을 조금 피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은 저는 오늘도 이제 지수가 반등하길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저의 희망과 바람이 아니고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오늘도 어제처럼 파느냐. 어제 장중에 1조 5천억을 팔았거든요. 뭐 현물 주식 얼마 샀다, 그건 저는 두 번째 관심사항이고요. 가장 큰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사는가 파는가, 팔아도 얼마 정도 파는가, 요거를 꼭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 동향 오늘 특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환율이 외국인의 수급 압박에 또 영향을 미칠지 여부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전반적인 흐름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긴 연휴가 지나면 이제 증시도 본격적인 10월 4분기에 접어들 텐데 4분기 대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 시장 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염정 차장님.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3분기에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사실 지금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잠정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사실 증권사마다 너무 좀 갭이 큽니다. 가장 많게는 3분기 영업이익 4조를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어떤 증권사는 1조 초반대를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3분기를 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좀 등락이 좀 있을 거다라고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 중심으로는 지금 여전히 좀 시장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조심스럽다기보다 조금은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분기 동안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9월 들어서, 그리고 3분기 중에서 거의 최저치를 어제는 또 기록을 했는데, 그에 대한 부분 연휴를 앞두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좀 아니다라는 점이 거래 대금이 줄어든 부분과 또 일맥상통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대형주는 상방이 좀 막혀있는 상황이었고요. 상방 경직성을 좀 보여줬고, 반면에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주가 면에서는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바로 연휴 지나고 나면, 오늘이 지나고 나면 바로 4분기로 접어듭니다. 4분기에는 일단은 저는 마찬가지로 뭐 4분기 10월 됐다고 해서 갑자기 대형주들이 움직인다라고 좀 바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적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중요할 것이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잘 가고 있는 뭐 의료기기라든지 뭐 엔터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조금 뭐 전기전자나 2차 전지 쪽에서의 대형주 중심의 포트보다는 조금은 좀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찍히는 의료기기, 건설기기, 엔터 쪽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 정책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주택 공급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916 부동산 정책을 내놨죠.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금 내년까지 100만 호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 부문에서 12만 가구를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한다라고 밝혔는데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진단을 해볼까요? 이게 사실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되면 정책 관련주로 보통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몇 가지 종목들을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정부가 규제를 풀어서 내년까지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한다는 소식은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주택 가격을 좀 컨트롤하기 위한 정책이겠죠, 기본적으로. 일단 올해 1월에서 8월 사이에 전국의 주택 착공 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56%나 줄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인허가 같은 경우는 39% 감소했고요. 작년 대비해서 증가세를 보이는 준공마저 7.6%로 이제 트리플 감소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제 공공 물량 5만 5천 호를 추가해서 12만 호를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신규 공급하고 민간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까지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8월 달까지 누적 공동주택 분양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94,449호 정도 나왔고요. 이건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42.3% 정도 감소한 수치인데 수도권은 보니까 28.17%가 감소했고 지방 분양은 53.3%가 감소했습니다. 뭐 수도권 물론 서울 경기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8월 달까지 이제 수도권에서 서울로 한번 더 들어가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 분양권은 오히려 11,756호로 작년 동기보다 159%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어쨌든 수도권이 지방보다는 낮지만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은 오히려 늘었다라는 부분이 이게 서울 쏠림 현상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는 내년까지 100만 호 이상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 예정인데 이제 규제를 푸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잘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 계속했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발생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뭐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고 지금 미국에 있는 뭐 반도체 공장 증설하는 것까지 뭐 문제가 될 정도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올라버렸습니다. 이러면서 주택 건설 쪽의 사업이 사실 굉장히 좀 악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순수익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021년도 말 기준으로 3에서 4% 수준의 부동산 PF 대출 금리가 최근 들어서 거의 8에서 9% 거의 뭐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부담은 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 가격 급등을 막겠다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제 가격이 잡힐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많기 때문에 지방에 아무리 많이 진다 해서 저는 업이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데 지방에 진다고 해서 제가 지방 아파트를 사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공급을 늘리는 방식만 봤을 때 일단은 전반적인 어떤 그 가격에 대해서 낮출 수 있는 게 사실 공급을 늘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이게 효과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공급을 늘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건설 기업들한테는 그래도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많이 지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또 올린다 하더라도 팔려야지 수익이기 때문에 뭐 도급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보시되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매수하시라는 말씀보다는 좀 기간의 여유를 두고 좀 관심도를 체크하시면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당장 증시에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으니 이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뉴스플로우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체크해보자라는 의미로 한번 선정을 한 만큼 여러분 계속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자, 공시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려아연 지분 관련 공시가 여러 개 나왔는데요. 전반적인 큰 그림과 주목해야 할 포인트 한번 쫙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이제 공시에는 대표 보고자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기준으로 잡고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의 친인척 혹은 뭐 관련된 사람을 갖다가 그 연동해서 이제 공시를 같이 합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그 고려아연에서 대표 보고자였던 최창걸 전 회장이 지분 전량을 이제 유린개발에다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이 흩어지는 바람에 다른 기준을 삼아야 돼서 그래서 이제 공시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기존에 중요했던 이제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분 변동은 미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지분 변동이 미미했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고려아연의 회장인 이제 최윤범 회장이
어제도 공시를 보면 지분을 일부 확대했습니다. 물론 이제 금액이 적진 않지만은 뭐 전체적 경영권 확대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정도의 지분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아연에 대해서 많은 공시가 나왔지만 핵심은 이제 최창걸 명예회장의 그 대표 보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실질적인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고려아연에 대해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라고 봐야 된다면 그 최창걸 회장 측과 장영진 회장 측 사이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야 되는데 사실 3대에 걸쳐서 최 씨와 장 씨 일가가 사이좋게 경영을 해왔습니다. 사이좋게 경영을 했다는 이런 뜻은 무엇이냐면은 고려아연의 별다른 경영과 회사의 변화가 없었다는 뜻이고 사실은 또 고려아연의 주주로서는 답답할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변화가 없으니까 주가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은범 회장 2019년에 당시 부회장으로 이제 회사 경영권을 갖게 되면서 그 잠잠했던 고려아연을 갖다가 그 2차 전지 회사로 이제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탈바꿈을 시키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그룹을 끼어들고 LG화학을 갖다가 우호 지분으로 가져오면서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를 5%가 고려아연에 이제 백기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양 3대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끌어들인 것인데 이게 장영진 회장 입장에서 봤더니 갑자기 최은범 회장 우호 지분이 13%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경영권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지금 자막에 나오죠. 국민연금이 8% 지분을 갖고 있는데 내년 주총에도 국민연금이 만약에 장영진 회장 일가 쪽을 손을 든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시에서 경영권 문제가 뭐 몇백에 왔다 갔다 일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영권 공시 관련 행간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무너지는 2차 전지 관련 기사 내용 확인해 볼 텐데요. 월요일은 급락했고 화요일도 하락. 2차 전지주들 이 대세 테마의 수식어가 무색하게 맥을 추지 못하고 연일 미끄러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배터리 셀 업체들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고요. 네. 참 우리가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죠.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될 텐데요. 2차 전지 금년 상반기를 정말 화려하게 장식한 그런 업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가 나온다. 즉 금년에 상반기 그렇게 좋았던 업종이 이제는 반대로 가장 크게 하락하는 업종으로 탈바꿈이 돼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주가를 평가할 때 크게 세 가지 분류하죠. 1번 안전성, 2번 수익성, 3번 성장성을 많이 봅니다. 과연 내가 어떤 쪽에 포인트, 방점을 둘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그동안 2차 전지는 안전성과 수익성보다는 마지막 성장성에 많이 비중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 스포가 상반기에 14배 있을 때 2차 전지 어땠습니까? 대부분 30배, 많게는 50배, 70배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앞으로 3년, 5년 뒤 매우 좋아질 거야. 라고 다들 봤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조금 상황이 바뀌었죠. 2차 전지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고 또 전기차 가격도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제는 조금씩 시절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장성만 가지고는 지금의 주가가 유지되기 쉽지 않다. 이제는 뭘 보여줘야 된다? 바로 수익성, 돈을 많이 버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3대 셀업체 LG엔솔하고 삼성 SDI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SK이노베이션에서는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니죠. 아직은 정유라는 큰 업황이 있기 때문에 요즘 정유는 워낙 호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차 전지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거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내가 2차 전지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은요. 지금 2차 전지가 저평가됐다 그럽니다. 반대로 2차 전지 별로 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2차 전지 아직도 고평가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포트폴리오를 중시하자. 2차 전지 단독으로는 10%, 2차 전지와 자동차를 합친다면은 20%를 가지고 계시면은 2차 전지가 그렇게 고평가도 아니고 또 반대로 그렇게 저평가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2차 전지에 대한 오르고 내리고보다는 여러분들 계좌에 지금 2차 전지 비중이 10%가 넘는가 넘지 않는가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염정 차장님은 이 자리에서 2차 전지 말씀 주실 때마다 계속해서 판가 가격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려가 좀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뭐 사실 2, 3개월 전부터 계속 리튬 가격 하락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 올해 올해 8월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올라섰다가 다시 지금 하향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작년 하반기에 리튬에 대한 쇼티지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 작년 고점 대비해서 리튬 가격은 거의 지금 3분의 1 정도로 좀 빠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리튬에 대한 앞으로 수요가 좀 완만해질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하향 안정화가 좀 어느 정도 향후 한 5년 이상은 좀 유지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다시 한번 더 어떤 이벤트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전망상으로는 현재 리튬 가격, 뭐 사실은 2, 3년 전부터 원재료 대부분의 원자재 쪽에 대한 급등 이후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리튬이라고 해서 좀 특출나게 다시 한번 좀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일단 좀 배제하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양극재 쪽이라든지 셀업체 등은 아무래도 약세를 지속할 수밖에 없겠고 판가락에 따른 수익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뭐 이제 셀업체들까지 이제 뭐 목표 주가가 제거 하향되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앞서 나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의 비중 너무 높으신 분들은 지금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금씩은 이제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또 전기차에 대한 또 수요 둔화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완성차 업계 빅3의 미국의 파업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전기차에 대한 전환 속도가 조금 좀 둔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로 전환이 될 경우 노조 입장에서는 전기차 전환되면 일자리가 또 빠르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일자리에 대한 감소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전환 속도를 좀 늦추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요. 유럽연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이 좀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다 보니까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 중국 자동차 업계들이 계속해서 좀 압박을 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기간을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장을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세를 좀 같이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의 성장성을 의심한다라기보다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 한 1년 가까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뷰를 조금은 좀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이 주요 기업 총수들이 네옴시티 수주전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달 하순 사우디와 카타르에 방문을 한다고요? 일단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새롭게 출범한 한경협이죠. 한국경제인협회가 새롭게 출범했는데 다음 달 중순에 이제 사우디 리야드와 이제 카타르의 도하를 방문하는 중동 경제 사절단을 모집을 합니다. 이제 원래는 11일에 마감하는 걸로 이제 나왔었는데 참여 희망자가 많아서 일단 25일로 연장했다가 이제 좀 뭐 자세한 검토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참여 기업이 예상보다 많아서 좀 다양한 기회를 좀 주기 위해서 추가 모집 공고도 이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연히 하겠죠. 뭐 삼성과 SK와 현대차 같은 총수들은 원래 이제 네옴시티 수주를 위해서 이미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기본을 일단 들어가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있어야지 또 우리나라가 또 나가서 또 멘트하기 편하겠죠.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작년 11월 달에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이제 방한했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왕세자 숙소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최태원 회장이나 뭐 정의선 회장 아니면 박정원 회장, 이재원 회장이 한 2시간 정도 이제 차담회를 가진 걸로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워낙 잘 알려진 사실이고 아무래도 사업비가 워낙 큽니다. 이제 5천억 달러 수준이고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663조입니다. 이게 공이 몇 개 붙었는지 분간도 안 되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이제 이번 경제사절단도 많이 좀 참여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본격적으로 뭔가 눈에 띄는 가시적인 어떤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MOU는 필요 없습니다. MOU 아무리 백날 해봤자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진행하고 돈이 들어와야지만 그 해당 기업의 주가로 이제 기인하기 때문에 MOU 체결됐다라고 좋아하는 것보다는요. 확실히 좀 뭔가 진전이 되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MOU를 넘어선 그 이후의 걸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OU에 환호하기보다는 MOU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주목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자, 이렇게 국내 기업들 속속들이 제2 중동의 붐에 올라타고 있는 모습인데 관련 기업들 잇따른 수준 항보를 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로 묶어볼 수 있는 종목 중 좀 염정 차장님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제가 이 중동 지역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사실 두바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오, 거기서 그러세요? 두바이에서 가장 세계에서 높은 건물이 부르즈 알리파잖아요. 네. 부르즈 알리파 가게 되면은 전시 공간이 있는데 삼성물산의 전시 공간입니다. 오. 삼성전자가 부르즈 알리파를 참여했기 때문에 관련된 이런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보게 됐고요.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충분히 국내 건설사들이 투입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이게 수주가 된다고 해서 실적이 바로 찍히는 부분은 좀 아니에요. 그래서 건설 경기에 일단은 건설 현장에 필요한 저는 건설 기계 쪽을 먼저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건설 현장에 이제 대형 건설 현장이 이렇게 생김에 따라서 장비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고 그러면 건설업계에 대한 수주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등에 공급할 굴착기 그리고 휠오더 등을 130일 대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쪽보다는 먼저 선제적으로 좀 투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당장 실적이 바로 좀 찍힐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네옴시티,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등뿐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신흥국 쪽으로 지금 최근에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건설 기기에 대한 수주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고 실제로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바이 쪽에 지사를 두고 이 네옴시티에 대한 어떤 영업 전략망을 좀 구축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네옴시티 워낙에 큰 단위의 사업이고요. 뭐 사실 네옴시티가 되네 마네 처음에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는 관련주들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MOU만 맺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어떤 실적이 먼저 갈 수 있는 종목들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게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두바이를 갔다 오셨는데 두바이에서 가장 높은 건물 부르즈 할리파 전망대가 또 삼성물산이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바로 이제 실적이 찍힐 수 있는 건물보다는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인프라 관련주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외적인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이 있죠. 바로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전날 장중 10% 급등에 이어서 장 마감 이후 세계 최초 영상 특화 AI NPU를 개발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오늘 정규 시장에서도 흐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이거 조금 무게감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칩스앤미디어 말씀하신 대로 당초 이달 말에 예정됐었던 이제 고화질 영상 전용 AI 반도체 NPU 관련해서 이제 IP 개발을 최근에 전격 완료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PR 일정을 확정을 하고 이제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NPU 같은 경우는 신경망 처리 장치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 대비해서 10배 정도 빠른 연산 속도 그리고 이제 5분의 1 수준의 전력 소모로 차세대 핵심 반도체로 꼽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 영상의 화질 자체가 뭐 FHD나 UHD 이상의 정말 고화질로 갑니다. 그래서 고화질 영상 컨텐츠 분석 수요가 높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 처리 고도화 기술이 필요한 자율주행차, 운전 지원 시스템, ADAS 이쪽에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이쪽으로 매출이 좀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오늘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어떤 흐름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시장 안 좋은 가운데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상한가 갈지 아니면 이제 상한가를 못 가고 이제 윗꼬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무게감 있는 이슈는 맞기 때문에 일단 개발되고 나서 또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매출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충분히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 칩스앤미디어를 비롯한 자율주행 테마 종목들이 일제히 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도 정규 시장에서 그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어링 자산운용의 대표 주식형 펀드가 이노션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주목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그 베어링 자산운용은 이제 배당 위주로 이제 투자를 했고 그렇다면 이노션에 이제 배당을 보고 투자했다는 뜻인데 먼저 이제 공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에 440억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노션의 지분
5%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5%가 넘으면 신규 대주주로 등재하면서 공시 의무가 발생해서 어저께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 이노션은 뭐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의 이제 광고를 갖다가 총괄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현대차 그룹의 사세에 따라서 이노션의 매출과 주가도 연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현대차가 뭐 작년부터 엄청나게 세계에서 뭐 5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이제 다만 IRA에 대해서 이제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안 올라갈 뿐인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IR에 부실했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마케팅으로 이제 커버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노션의 매출에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아마 이제 그 베어링 자산운용이 이노션에 이제 그 대주주가 등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베어링 자산운용은 배당을 갖다 보고 하는데 이노션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배당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베어링 자산운용은 추가로 다른 맥락으로 이노션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배당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같이 그 염두에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노션은 또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농심기획, 농심그룹의 이제 광고기획사 농심기획을 인수하려 추진 중입니다. 이거는 이제 양사 확인된 건데 아직 본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노션이 계속 사세를 확장하고 있으니까 농심기획 인수에도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노션이 이제 그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 그룹의 사세가 좋았기 때문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냈고 3분기에도 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현대차 그룹의 사세가 계속 올라가는 한 이노션의 매출과 주가도 계속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